소개받은 서울역사 편찬원장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왜 서울인가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한국 현대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역사 인물을 꼽으라고 할 때는 아마 주저없이 세종대왕과 충무공 이순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분의 어떤 공통점을 보면 모두 서울 출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종대왕이 어디서 나셨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서울이라고 하는 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만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는 거에 대해서는 또 사람마다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은 인지할 겁니다. 그런데 충무공 이순신이 어디 출신이냐라고 했을 때는 많이 답이 달라요. 그리고 대다수 많은 분들이 사실은 충남 아산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충무 통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충청도 사람이다. 아예 이렇게 충무공 이순신은 충청도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야 또는 어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가장 큰 기준은 뭐예요? 거기에 살았느냐가 아니라 거기서 출생했느냐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간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인물을 선정할 때 우리 기준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출생지의 여부.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거기에 묘가 있느냐 또는 사당이 있느냐. 그걸 가지고 사실 대부분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없을 때는 이 지역에 관직 생활을 하면서 어떤 업적을 가졌느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서울에서 탄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인식을 전혀 다른 인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 좀 발표를 통해서 그걸 좀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순신과 서울 역사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러면 단지 출생이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 이순신이 서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물론 그거 갖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은 컨텐츠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서울의 역사적 인물로서 우리가 다시 재조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제가 발표하는 주 목적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서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충무공 이순신을 영상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이미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 뭐 광화문 광장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죠. 그 동상 바로 옆에 보면 세종문화회관 지하에 충무공 이야기라고 해서 전시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요. 그 다음에 충무로역이 있어요. 지하철역. 이거 이외에도 충무초등학교도 있어요. 학교 이름에. 그것도 다 사실은 충무공 이순신의 시호, 충무에서 따서 지어진 거죠. 그 다음에 명보사거리에 가면 충무공 이순신 생가터가 있습니다. 요건데요. 그 다음에 신도빌딩에도 생가터 표지판이 있어요. 또 종강역 1번 출구에 가면 충무공 이순신이 백의종군로로 출발했다라고 하는 안내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충무공 이야기의 안에 전시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전시는 비교적 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충무로라는 충무로역이 있고 충무로라는 이정표 지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가터 표지석이 이렇게 있어요. 명보극장 앞에 가면 충무공 이순신 생가터 해가지고 안내문이 있고요. 여기 보면 신도빌딩에도 충무공 이순신 생가터라고 이렇게 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생가터가 두 군데 있는 거예요. 두 군데 있는데 이 두 군데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얘기하면 한 150m 정도 될까요? 굉장히 짧은 구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죠. 왜 생가터가 두 개일까? 두 군데가 다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느 한 포인트다라고 찍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세종대왕이 탄생하신 곳이 어느 지점이다라고 찍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얘기죠. 왜? 그 당시는 지번이 없어요. 그 당시는 지번이 없어요. 만일에 그 당시 지번이 있고 그것이 일제강점기에 지번과 연계가 되고 이렇게 한다면 아주 명확한 지점을 우리는 찍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 권총동에서 태어났다라는 기록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한 지점을 찍기는 어렵다라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강역에 가면 이렇게 충무공 이순신 백의종군로 출발지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충무공 이순신 백의종군로를 연구하고 그걸 기념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세워놓은 거예요. 이것도 이제 숲을 속에 있어가지고 아주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사실 잘 안 보여요. 자, 그런데 그럼 이렇게 현존하는 충무공의 흔적들의 문제점이 무엇일까? 자, 먼저 이 동상과 충무공이 광화문 사거리에서 이렇게 보면 딱 정면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동상이나 충무공 이야기를 보고 충무공 이순신이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 동상이 있구나 이렇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이 동상이 세워지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가에서 목적을 가지고 세운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무인으로 우리가 추앙을 하고 하는데 그러한 무인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나라를 앞으로 미래를 국가 안전을 도모하는데 어떤 이정표로서 대표적인 인물을 선정해서 그를 기리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 사실은 광화문에 있는 동상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출생지에 있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세종 충무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충무공 이야기도. 그래서 충의 상징 인물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 다음에 탄생지 표석은 두 곳이 있어서 약간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점과 그 다음에 탄생지 표석에 가면 이분이 여기서 어떻게 탄생을 어떤 활동을 했고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제목만 생각해요. 그리고 안의 내용은 없다. 그래서 장소의 역사성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무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충무로가 정말 충무공 이순신하고 연계된 건지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왜? 충무라고 하는 시호를 가진 분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9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 충무 시호를 가진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대다수는 충무공 이순신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 그 다음에 백의종군로에 보면 여기에도 이순신 장군이 어떤 옥중 생활이나 여기서 신문을 어떤 내용을 받았고 어떤 고초를 겪었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를 거쳐서 백의종군의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내용뿐이에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이 장소가 왜 충무공과 어떤 그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서울에 남아있는 이런 모든 흔적들이 이순신과 공간의 그와 관련된 공간의 역사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이 그냥 혼자 가서 봐도 여기가 충무 이순신 장군의 탄생지이기 때문에 이런 이정표나 내지는 상징물들이 있구나라고 인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충무 이순신 탄생과 관련해서는 뭐 실록이나 그 다음에 사료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우선 실록을 통해서 보면 그 선조하고 유성룡, 그 당시 영의정이죠. 유성룡하고 나누는 대화가 있어요. 그 대화에 그 이순신에 대해서 선조가 물어보죠.
그러니까 유성룡이 뭐라고 그러냐면 신의 집이 이순신과 같은 동네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선조가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서울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서울 사람이야? 그러니까 유성룡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조는 이때까지도 그 사람이 서울 사람인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물어보면서 아, 서울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 충무공 전서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가정을사년 3월 8일 자시에 충무공이 한성 건천동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주 명백한 팩트이기 때문에 건천동의 위치를 알면 아, 대충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윤희의 백호전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원래 그 충무공 이순신 집안은 덕수 사람인데 뒤에 한양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대대로 유업을 한 집안이다. 유업 즉 문신 집안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허균의 성소부부고라는 그 문집을 보면요, 허균이 나의 친가는 건천동에 있었다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이 건천동에 있었는데 이 건천동에 여러 사람이 살고 있지만 대략 한 34집 정도가 있었고 근세라는 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유성룡, 이순신, 원균이 일세를 풍미했다라고 그래요. 결국에는 허균이 살았던 허균의 친가가 살았던 그 건천동 안에서 유성룡도 살았고 이순신도 살았고 원균도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허균이라고 하는 사람은 충무공 이순신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죽었죠, 허균은. 그래서 이 기록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이순신 탄생지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가 되어 왔을까? 사실 역사학자가 본격적으로 연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연구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호암 문일평 선생이 호암전서에서 처음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건천동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건천동이 어디일까 해가지고 호암전서에다 세 군데를 얘기해요. 낙산 아래, 그 다음에 삼청동이 있고 남산 아래. 이 세 군데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단지 근데 왜 낙산이고 왜 삼청동인지는 얘기를 안 해요. 그분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했는지.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글로써 밝힌 사람이 1958년에 김영상 선생입니다. 김영상 선생이 논문에서 도성대지도라고 하는 이제 지도를 18세기 지도를 근거로 해가지고 중구 인현동 일가 부근으로 추정을 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충무공 이순신 탄생에 대한 최초의 논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1985년에 명보 아트홀 앞에 생가터 표석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생가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하는 와중에 중구청에서 이순신 장군 생가터를 확인을 해서 거기에 생가를 조성하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생가터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요. 도대체 어디냐? 그 위치를 한번 고증해봐라. 그래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생가터 위치 고증이 어렵다. 정확한 지점을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생가를 조성한다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생가를 조성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하니 이 연구 용역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부정적으로 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가를 포기해요. 생가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탄생지에 대한 연구가 돼 있는데 탄생과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천동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건천동 지역이 바로 여기에 보면 밑에 건천동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건천동 마른내예요. 마른내. 마를 건자에 내천자.
그러니까 물길이 자주 말라버린다라는 얘기죠. 그런 건천동이라는 표기가 있어요. 그래서 남산 아래가 건천동 지역이었구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가 조성 타당성 영역 결과를 보면 원래가 건천동 지역이 이 일대라고 봤는데 처음에 고지도에는 용역 결과는 이쪽으로 건천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확대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용역 결과는. 그럼 용역 결과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 일대가 광범위하게 생가터 영역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위치 비정은 불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생과 관련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순신과 유성룡의 관계가 좀 주목됩니다. 근데 유성룡의 그 문집이나 이런 기록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춘공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무인에 가까운 그런 전쟁놀이 하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을 어울릴 때도 항상 수장에 노릇을 했고, 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어떤 그 기록에는, 이순신 기록 측의 기록에는 유성룡과 친구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친구라기보다는, 이순신은 1545년에 태어났고요. 유성룡은 1542년에 태어나요. 3살 위입니다. 원균은 유성룡보다 2년 위예요. 그래서 원균과 이순신의 차이는 5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원균하고 이순신하고 전장에서 사실 갈등이 일어났던 거는 이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었을 거예요. 원균은 이게 자기는 5살 위나 내가 위인데 맨날 제 전공은 제가 세우고, 자기는 자존심 상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보다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유성룡과 이순신의 관계를 보면 어려서 한 동네에서 살았다라는 기록은 있는데, 근데 유성룡이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유성룡은 의성 출신이에요. 의성이 외가라서 의성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의성에서 태어나서 유성룡이 처음으로 서울에 왔던 것은 13살 때입니다. 13살에 처음으로 와서, 이건 이제 유성룡의 연보에 나타나는 거예요. 13살에 처음에 와서 동학에 가서 대학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순신은 10살이죠. 3살 차이니까. 근데 이순신의 형이 이효신이 이순신보다 3살 위에요. 쉽게 얘기해서 유성룡과 이효신은 나이가 같아요. 친구 사이일 수 있죠. 친구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단정할 수 없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의 어떤 행장에 보면 형을 따라다니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문과 공부를. 그럴 가능성을 봤을 때 이효신을 따라서 유학을 배우는데 동학에서 두 사람이 만났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유성룡은 13살 때 처음에 서울에 와서 보고 그 다음 해에 다시 강원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함경도로 갔다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댁에 갔다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이렇게 벼슬을 하면 지방관으로 가면 애들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동을 하는데 13세 때 처음 왔다 그 이듬해 속초로 갔다가 강원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몇 살 때 유성룡이가 다시 서울에 오냐면 16살 때 와요. 16살 때 와서 서울에서 향시에 합격을 합니다. 그 이후에 23살 때 성균관에 입학을 하는데 유성룡과 그 이순신이 만났을 가능성은 딱 두 번의 기회예요. 한 번은 유성룡이 13살 때, 즉 이순신이 10살 때. 그 다음에 유성룡이 16살 때, 즉 이순신이 13살 때 만났을 가능성. 성균관에 들어갔을 땐 이미 아닙니다. 왜냐하면 23살이면
그 당시는 충무공이 20살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아산에 가 있을 때예요. 아산에 가서 자기가 묵과로 전향을 했을 그 타이밍이기 때문에 만났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에 놀던 모습을 보고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면 1554년 10살 때 만났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우선 그 이순신과 서울에서 그 공간들을 보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탄생지로서의 권천동, 그 다음에 어려서 전쟁놀이 했던 그런 곳 남산자락 일대 한 10여 년 이상 거기서 놀았겠죠. 그 다음에 유성룡과 이순신이 함께 했던 그런 동학에 만났을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 이제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서 훈련원, 그 다음에 사복시, 그 다음에 경복궁의 선전관청, 그 다음에 의금부, 그 다음에 유성룡의 집터, 이런 것들이 이순신이 머물렀던 공간이에요. 서울 안에서.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훈련원터. 그러니까 이순신이 처음에 묵과를 급제하고 나서 아까 피터슨 선생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훈련원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저 경원까지, 함경도 꼭대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뭐 가라고 하면 가야죠. 그런데 나중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결국엔 훈련원을 거쳐가거든요. 그래서 훈련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대략 2년간 근무를 합니다. 2년 좀 넘는 정도죠. 1510개월, 13개월 뭐 해가지고 2년 정도 근무하고, 근데 여기에서 관직 생활을 하면서 아까 이제 뭐 율곡 이와의 관계, 율곡한테 가서 한번 너 좀 부탁 좀 해봐. 옆에서 이제 이렇게 푸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순신이 내가 왜 오히려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데, 그러면서 안 가죠. 그런 거라든지 병조정랑으로 어떤 병조정랑이 인사를 하는데 요즘 얘기하면 이제 인사평정을 줘요. 평정을 줬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을 좀 더 이렇게 위로 올려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순신보다 아랫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죽어라 이순신이 거부를 해요. 끝까지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인사평정에 대한 거부. 그 다음에 병조판서 서녀의 처불. 이것만 해도 사실 병조판서가 자기 서녀를 이순신한테 첩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순신이 거부를 해요. 이게 잘만 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 줄을 하나 잡는 거잖아요. 출세줄을. 그런데 이렇게 하면 병조판서 당신에게 더 오해의 소지가 갈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거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충무 이순신을 평가할 때 다양한 인적 소양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많이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 다 어디에서? 서울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의 어떤 청렴이나 공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다 전쟁터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서울 관직 생활에서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게 하나의 콘텐츠죠. 그 다음에 사복시토는 뭐 사실은 오래 머물진 않았어요. 15일인가? 16일간.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부친상을 하고 나서 3년 하고 이제 기복이 돼서 관직에 다시 임명을 했는데 사복시로 임명이 돼요. 근데 사복시는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중앙과 서울에서 이렇게 군마, 그 다음에 군마가 아닌 일반 왕이 타는 말이라든지 궁정에서 사용되는 그런 말을 갖다가 양성화하고 하는 그 중심 기관이죠. 그래서 여기도 주로 무인들이 거쳐가는 그런 관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디냐면 종로구청 자리예요. 종로구청 자리인데 최근에 요 사복시 여기 보면 그림이 있잖아요. 지도. 요거와 똑같이 원형이 출토됐어요. 종로구청을 짓는 과정에서 원형이 출토돼 가지고 지금 저건 보존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흔적을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거고, 여기에 사복시 주부를 하고 있다가 종육품 갑자기 조산 만호로 발령이 돼요. 이게 아마 파격적인 승진이죠. 종육품에서 종사품으로 무려 3, 4계단을 뛰어 올라가니까. 그래서 말들이 많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비판 세력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복궁 선전관청으로 오는데,
조선만호 근무할 때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북병사 2일에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결국엔 처음 백의종군을 합니다. 처음 백의종군을 해서 돌아왔는데 그래서 관직에 박탈당하고 있다가 1589년 11월에 무겸선정관에 임명이 돼요. 무겸선정관이라는 것은 무관으로서 겸직한다. 뭘? 선전관을. 선전관은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 무겸선정관은 종구품입니다만 그래도 백의종군에서 삭탈 관직 당했다가 다시 관직에 올라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한 달 정도 근무를 합니다. 한 달 정도 근무를 했다가 바로 현감으로 종구품에서 바로 원 상태로 그냥 뛰어 올라가죠. 그래서 현감으로 해서 발령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의금부터가 사실은 또 이게 백의종군하고도 관련이 있고, 의금부에는 뭐 이때 그 투옥되기 전에 사실은 1590년에 차사원으로 의금부에 한번 상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의금부에서 머물렀던 그런 기록도 있고요. 그 다음에 1597년 3월 4일에 의금부에 투옥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임금을 속인 죄, 적을 치지 않고 놓아준 죄, 남의 공을 가로챈 죄, 뭐 이런 죄목을 붙여서 문초를 당하죠. 근데 문초를 딱 한 차례 당합니다. 그리고 4월 1일 날 방면이 돼서 백의종군을 떠나죠. 그 현장이 지금 의금부 터가 있고 이 지도입니다. 당시의 그림. 그러니까 여기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백의종군을 떠나는데 첫날 나와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남대문을 통해서 한성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누굴 만나냐? 영의정인 유성룡을 만납니다. 그것도 밤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목이 있어서 조용히 밤에 혼자 가가지고 유성룡 집에 가서 둘이 술을 먹으면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새벽에 남 볼까 두려워서 새벽에 싹 다시 남대문을 빠져서 한강을 건너 가거든요. 그래서 유성룡이 집터에서 한번 잠을 자고, 잠은 못 잤죠. 밤새도록 얘기하느라고. 그래서 아마도 그 유성룡이 위로를 하고 그다음에 그 혼란한 나라 정세라든지 향후 방안 이런 걸 논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 유성룡을 기리는 서액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고지도에 표시를 해보면 이런 형태예요. 경복궁, 사복시, 건천동, 유성룡 집터, 남산, 훈련원, 동학, 숭례문 뭐 이런 것들이 이순신이 다 흔적을 남기고 갔던 그런 장소들이고요. 이걸 현대 지도에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현재 지도에 표시를 하니까 자, 경복궁에 견무선정관 터가 있고 사복시, 의금부, 그 다음에 이순신 탄생지, 훈련원, 동학, 유성룡 집터, 숭례문. 어떻게 보면 이게 참 V자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V자 형태로 되어 있고 유성룡 집터 바로 뒤가 남산골 한옥마을이고 이순신 기념관 예정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순신 기념관이 들어가는 그 위치가 정점에 딱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념관 예정지로는 잘 잡지 않았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게 V자 형태이기 때문에 요걸 따라서 이순신의 길을 만들어서 답사 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이순신은 결국엔 서울에서 몇 년을 살았느냐? 총 23년 이상을 서울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순신이 53세에 돌아가시는데 대략 그 삶 중에 43%가 서울에서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뭐 탄생이라 그것 이외에 서울과의 관련성이 만큼 많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각 장소별로 이순신 관련 스토리를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어떤 그 지금 현재 서해안 남해안은 그 국난 극복의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로서 굉장히 연구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도움을 거쳐가지고 상당히 특성화 전략이 되고 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현충사를 정점으로 해서 아산은 아산대로 이순신의 외가이고 결혼 후에 거기서 살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당도 있고, 그래서 현충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은 오랜
탄생지이자 오랜 기간 삶의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게 지금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로는 중구청에서 뭐 이렇게 조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그것이 미미해서 일반에게 너무 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규모 있게 어떤 헤드쿼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시기가 이제 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이순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그런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결론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고맙습니다.